자, 우리나라가 제일 심각하기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도요, 저출산이 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위기, 소멸, 붕괴, 무서운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저출산 이야기,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YMG 글로벌의 박종훈 팀장님, 그리고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기 울음 끊긴 세계.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인구가 좀 그 상승 추세가 좀 꺾이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까? 맞아요. 뭐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하고요. 그 심각한 정도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고. 근데 사실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인구에 뭐해서 출산율이 좀 떨어지고 있다에 관심을 가질 만한 나라. 왜냐하면 전 세계의 어떤 경제를 이끌고 있는 나라, 미국과 어떤 중국, G2라고 보게 되면 이 미국과 중국도 사실 이 출산율이 꺾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뭐 트렌드라는 표현은 좀 제가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만 그러냐 뭐 그런 것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자체가 좀 떨어지고 있는 건 맞지만 우리나라의 그 감소폭 자체는 정말 아찔한 수준이고요. 제가 오늘 어찌 보면 제가 좀 계산을 좀 했어요. 계산을 해봤습니다. 20, 30년 뒤에 정말 우리가 뭐 합계 출산율이다, 0.7이다, 0.8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금 계산을 해봐야 좀 와닿을 것 같아서 제가 계산을 했는데 제가 이제 뒤에 가서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하다. 네. 옛날에는 애 진짜 많이 나왔는데 사람밖에 없었죠.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옛날에 한 반에 그러니까 한 반에 몇 명, 몇 반 있었어요? 일단 제가 다닐 때는 그 원래 있던 당시 국민학교가 있었는데 국민학교. 거기에 넘쳐가지고 하나를 더 지었는데요. 하나를 더 지은 학교에 제가 이제 입학을 하게 된 거죠. 근데 한 반에서 한 많은 반은 한 58 정도 있었고요. 작으면 한 50 정도 있었는데 와, 한 반에 50명. 네, 그리고 12반까지 있었고. 이야. 12반. 그리고 문제는 오전 오후 이렇게 오전. 파트로 이제 돌아가서 그래서 전교생이 한번 나와가지고 이제 그 행사를 하면 운동장이 그냥 꽉 찼었죠. 찼었죠. 예, 거의 그 스탠딩 공연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제가 64번이었어요. 64번? 66명 중에. 그렇게까지. 정말. 우리 학교가 조금 좀 많았고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죠? 다 오전반, 있었어, 다 예, 있었어. 우리 형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오전 반은 집에 가고 오후 반이 또 네, 그렇게 그렇죠. 하는 거예요? 교실은 하나인데 그 교실을 쓰는 반이 두 개인 거지. 그래서 12시 끝나면 이제 오전 반은 집에 가고 야간 반도 있고? 야간까지는 모르겠어요. 아, 그거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4학년부터 고학년부터는 이제 2교시를 더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도시락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1, 2, 3학년까지는 다 그렇게 했었죠. 근데 지금 북한도 저출산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대요. 그래요? 언제쯤부터 이렇게 저희가 저출산 문제에 계속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인구 많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코스피도 그렇고 모든 악재를 이제 그 선두에 쓰지 않습니까? 인구도 그런 것 같죠. 근데 우리나라가 뭐가 빠르게 변하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정반대였습니다. 지금 이제 가족이란 단어를 많이 쓰는데 예전에 식구란 말을 많이 썼어요. 식구 아이가. 우리 식구는 5명이다, 6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식구가 먹을 식의 입구자거든요. 네. 쉽게 말해서 이제 집에 밥 먹는 사람 몇 명이냐. 그 정도로 이제 먹을 건 부족한데 먹을 사람은 많은 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못 사는 게 사람이 너무 많아서다. 당시는 이제 농산물 같은 거 수입이 거의 안 되는 시절이라 네네. 안에서 생산이 안 되면 이제 먹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이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인구가 좀 늘어나기 시작한 그때 박정희 정권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와, 그때까지 가요? 물론 뭐 그럼 또 과거 여행을 좀 해야 되는데 네. 그때 그 유명한 이제 덮어놓고 나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뭐야? 덮어놓고 낳다 보면 그 근데 집골을 못 면한다? 왜 낳는 거를 덮어놓고 낳는다는 건 모르겠는데 이제 그때 당시 많이 쓰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줄이자. 이게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요. 그 남자들 왜 전역하면 예비군 훈련 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 하루 가는 게 또 그게 너무 싫잖아요, 사실은. 옛날 트라우마도 있고. 그래서 그걸 1년 면제받는 방법이 있었어. 어떻게요? 이제 중성화 수술을 받으면 되지.
길냥이도 아니고 길냥이도 아니고. 잠깐만 뭐라고? 실제로 있었던 정책이 진짜로 진짜로? 90년 초반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군을 가기 싫으면 나라에서 중성화 수술을 받아라. 그럼 예비군 면제시켜주겠다. 그 해는 빼주는 거예요, 진짜로. 왜냐면 애를 너무 많이 낳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중성화 수술이 야, 되면 근데 정관 아프네. 수술이라고 묶는다고 하잖아요. 남자들은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생물학적 남성만 되고 이제 기능이 상실되면 야. 이제 길냥이처럼 되는 것이죠. 와.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길냥이. 1년을 빼줬어. 길냥이가 된다고요? 1년을 빼줬어. 와. 그리고 실제로 다 친구들까지 생산직에서 서비스직으로 그렇죠, 전환되는 그렇죠. 거예요. 와. 그때 제대로 비유기가가 되는지 그렇게 많이 모르겠는데. 늘었구나. 이야. 네, 그렇게 된 거고 예. 그리고 또 이건 당근이고 채찍도 있었어. 채찍은 뭐예요? 특히 공무원들은 이제 건강보험 있잖아요. 네네. 네. 셋째부터 안 해줬어. 뭘 안 해줘요? 건강보험을 안 건강보험을. 해줘. 건강보험을? 그러니까 마치 호적에 안 올린 애처럼 이렇게 안 해줘. 그게 91년도까지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옛날도 아니에요. 야, 그렇네. 예, 그 아니 실제로 살벌했다니까. 그래서 네. 중국도 네. 산화 제한 정책이 있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강했죠. 열어놨다가 이제 조금만 낮춰라는 정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흑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흑인. 네. 그 사람은 뭐냐면 근데 나라에서 여기서 세금을 매기고 무언가 좀 불이익을 주니까 주민등록번호 등록을 안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없어. 이 인구상에 존재하지 않아. 아니 그래서 흑인으로. 중국 인구를 얘기할 때 우리가 막 13억이다 14억 얘기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16억일 거다 이런 이야기가 한 그때 2억 정도를 나왔잖아요. 올리죠. 그러니까 그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중국도 우리처럼 바뀌어가지고 다 호적에 올려줬어요. 이제 올려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인구는 많이 줄긴 했는데 우리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좀 생각이 짧았던 것이죠. 정부가 무슨 정책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효과가 이렇게 잘 나온 건 아마 산화 제한이 처음일 겁니다. 네, 근데 그런 기조가 2000년대부터는 좀 바뀌네요. 2000년대는 출산 장려 캠페인이 시작되네요. 그렇죠. 갑자기 확 바뀌는 거죠. 90년 초반까지 셋째는 보험도 안 해주던 나라가 몇 년 만에 갑자기 확 뒤집어지는 거죠. 와 특이하다 이것도. 그렇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가 속도가 좀 빠를 뿐이지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관찰되는 이유가 예전에 농사 지을 때는요 너무 간단했어요. 땅은 많잖아요. 농사를 지으니까. 그렇죠. 예, 사람은 부족하고. 그렇죠. 그러면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애를 낳으면 5살만 돼도 간단한 일을 좀 도와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큰 애가 작은 애를 보는 애가 애를 보는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네. 예, 뭐 그렇게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요즘 반도체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수율 문제가 있어요. 수율 애를 낳으면 이제 중간에 자꾸 이제 드랍되니까 이제 이제 이게 이게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민증 나이하고 실제 나이하고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예, 52년생인데 뭐 민증은 53년, 54년. 그러니까 1년 정도 한번 지켜보고 그다음 거기서 등록을 살아남으면 이제 축하의 의미로 이제 돌잔치도 돌잔치도 하고 하고. 그랬던 그래서 거거든요. 보통 이제 100일 잔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 100일이 아마 살아남는 네, 기준점이 100일도 돼서 있고 이제 흔히 100일 이제 100일 잔치를 많이 돌도 이제 돌도, 1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1년 가장 심할 때는 그 구한말 때는 수율이 고종이 51%. 캐딜락 타던 때. 그렇죠. 그렇죠. 51%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둘 나오면 무조건 하나는 죽는 하나는 거예요. 죽는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때 하나를 낳는다는 건 자식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돌까지 산다고 해서 계속 산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량 공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살아남을지 모르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수율도 안 돼. 그리고 키우는 부담도 없고 육아의 부담도 덜하다 보니까 열심히 이제 그냥 말 그대로 덮어놓고 이제 낳기 시작했던 나라인데 문제는 이제 산업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산업화 시대가 되면 이제 직장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럼 직장은 농지보다 당연히 좁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거기서 출퇴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적일 거란 말이죠. 그럼 거기에 출퇴근할 수 있는 부동산은 당연히 귀해질 것이고 그러면 점점 비싸져요. 그래서 세계에서 지금 가장 비싼 게 사치제가 자녀거든요. 왜 총각일 때는 차도 이제 포르쉐 같은 거 타면은 고급 차다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버스 같은 차 있잖아요. 카니발. 네, 카니발에 카시트 한 2-3개 달고 있으면 그게 진짜 부자거든요.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네. 그 카시트 몇 개야? 이게 이제 부자의 척도가 됐네. 문을 열었는데 카시트가 한 2-3개 있다. 와. 그럼 이 집은 뭐 되는 진짜 집이에요. 부자네. 네, 부자죠. 그러니까 자식이 예전에는 그냥 저렴한 노동력이었다면 지금은 사치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요즘 방 하나씩 다 주잖아요. 방 애기한테? 하나- 예. 요즘 주잖아. 우리 때는 없었는데.
방 하나에서 나눠 살았죠? 네, 그쵸? 나눠 형제 살고 이제 넷이서. 심지어 책상도 이제 교대로 쓰고 막 그대로 책상 많이 나올 자리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 서울에 방 하나 가격이 어느 정도 되겠어요? 매덕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아, 사치제다. 그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점점 산업화가 되면 될수록 내려가는데 아하. 그리고 우리나라 저출산의 중요한 시기가 2016년입니다. 그때부터 1이 깨지거든요. 1이 깨지는데 그 원래 초저출산이라고 하면 1.1 정도가 깨지면 초저출산을 이미 봐요. 거기서 반토막이 난 게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그래도 큰 걸 많이 했잖아요. 뭐 조선소, 철강 큰 걸 많이 했는데 그 이후로는 반도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바이오. 정말 작은 걸로.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큰 부산항 같은 큰 항구가 필요했는데 아, 그래서 서울에다 그런 걸 못 지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는 송도나 이런 데서 바이오 기업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약은 비행기에 실어서 보내버리면 그렇죠. 되니까. 사람이 그러면 필요 없어요. 그럼 굳이. 지방에 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수출한 돈들이 지방으로 가질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드린 거죠. 지금 옛날 얘기만 혼자 한 15분 하셨는데 네. 저희 이제 좀 방송 좀 해도 네, 네. 될까요? 아, 또 옛날 얘기하고 신이 나가지고. 네. 아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옛날엔 이랬구나. 몰랐던 사실들도 알고. 알겠습니다. 자 결국은 문제는 지금 결혼도 안 하고 애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서두에서 이제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결혼을 안 하는지 아기들이 사치제고 애를 굳이 안 낳는다. 박종훈 팀장님이 분석을 정말 그 저출산위원회 위원장보다 더 분석을 잘해오셨어요. 아 오늘 진짜 작정하고 왔어요 제가. 뭡니까 이거 왜 결혼 안 하고 왜 애 안 낳는 겁니까? 예, 일단 뭐 정말 많습니다. 이게 진짜 파도 끝이 없는 하나의 뭐 다람쥐 쳇바퀴 같은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저는 최근에 많은 이제 방송 프로그램들이 좀 있잖아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나 혼자 산다라는 이야기, 뭐 이것도 방송한 지 꽤 오래됐더라고요.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제 저출산 뭐 금쪽이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안방에서 정말 이슈가 많았었던 그런 방송들이 지금은 결혼이나 아니면은 출산 자체를 약간은 좀 꺼리게 되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특히나 좀 많이 또는 지금 이제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조금은 다시 생각하게 되는 이런 좀 자극적인 프로그램들이 좀 있었다. 물론 시청자가 바보는 아니다. 이게 꼭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냐? 부동산 시장을 봐라. 아니면 지금 현재의 뭐 여성의 어떤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봐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것들 때문에 출산율이나 혼인율이 뭐 낮아진 거다.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뭐 끝이 없는 논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의사의 60%는 이 금쪽류 프로그램 자체가 육아에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좀 나와서 설문조사는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또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봐요. 너무 극단적인 케이스를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거의 99.9%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전 재미나서 갖고 왔는데 네. 우리나라의 출산율 자체가 2072년이 되면 출산율이 1.08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녀, 사제가 많은 바티칸 수준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대다수의 여성분과 남성분들이 거의 뭐 수녀직을 하진 않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의 지금 출산율이라는 거예요, 격이. 출산율이 이제 바티칸 수준으로 더 안 좋아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종교적인 이유도 아니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제가 오늘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보다 더 많죠. 더 많지만 제목을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 지경이 된 원인. 이 지경이 된 원인을 보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1순위는 SNS라고 봐요. SNS. 네, SNS 그리고 여러 인플루언서, 우리들이 뭐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들이나 이런 영향들 그리고 우리의 비교로 하는 문화. 상대평가. 그렇죠. 나를 찾아가야 되는데 와. 내가 상대방과 비교해서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뭐 그러니까 자아 의식이 좀 줄어드는 자존감이 좀 줄어드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돈으로 누리는 세상을 늘 SNS 보니까 그렇죠. 어제도 우리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왜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 많아? 돈 많은 사람 너무 많아. 예, 그러니까 나만 돈이 없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어떤 자괴감에 빠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다들 뭐 아시는 영어 유치원부터 해서 여러 이런 문화적인 부분이 내가 정말 이런 거를 내 아이한테 줄 수 있을까? 이게 다 SNS나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또는 연예인들은 이렇게 하더라, 저렇게 하더라. 이런 약간의 자괴감 드는 뉴스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멀어지는 것 같고 부동산 가격 상승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생각한 게 뭐냐면 사실 베이비 부머 세대 때는 호황기였어요. 경제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그냥 서울대나 뭐 스카이만 들어가더라도 앞에서 그냥 다 너도 나도 없이 우리 회사 좀 모시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있었던 그 베이비 부머 세대인데 그 베이비 부머 세대가 낳은 X세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지금 상당히 많이 뭐랄까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러했는데 내가 지금 그와 비교했을 때 절대적인 기준 평가가 낮다 보니까 내 아이는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여러 가지 생각,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 이러한 부분들이 이 자식까지 넘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약간의 단절 현상이 좀 일어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지금 호황기를 지나고 나서 성숙기를 내려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인식 자체가 지금에 있는 가임기 여성들한테 특히나 또 남성들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나. 뭐 거기에 뭐 결혼 비용도 너무 많죠. 결혼 한번 하려고 그러면 정말 몇 천만 원이 필요하고 그래요.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그냥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가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예. 실제로 청년들 사이에서도 황금 티켓 증후군이라는 게 있대요. 그게 뭐예요? 좀 황금 티켓, 말 그대로 좋은 대학교, 그리고 좀 안정적인 대기업 직장 이런 거를 가기 위해서 정말 과열 경쟁 사회에서 계속 나를 갈아 넣는다는 죽어라 거예요. 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을 또 황금 티켓 증후군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런 게 어찌 보면 또 저출산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 말고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현재 한국이 제일 심각한 건지 이런 것들도 심각하죠. 좀 지금 궁금해요. 예전에 그 일본이 장기 그 침체를 겪었을 때 네. 이거를 이제 구조적인 침체를 겪는다는 거 제피니케이션이라는 걸 학계에서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장기 저출산을 코리안케이션이라고 써요. 아예 학계에서 그냥 한국화되고 있다, 한국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0.73 정도라는 거는 0.73 정도라는 거는 이제 뭐 사실 두 세대만 지나가면 사실상 이제 소멸되는 한국에서는 소수 인종이 되는 것이죠. 소수 인종이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 때만 하더라도 그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다 자기 밥그릇은 타고난다. 그러니까 애를 낳아놓으면 알아서들 이제 알아서 큰다. 알아서 그게 큰다는 맞는 것 거였는데 어떻게든 먹고 삽니다. 근데 이제는 그 인간은 원래 희망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죠. 네. 근데 희망이 좀 약해지니까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면은 아무래도 내가 절대적인 레벨이 어떻다 하더라도 쉽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부모보다 못 사는 첫 자녀 세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희망과 포기가 이제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뭔가 좀 희망을 좀 줘야 되는데 그게 말처 꼭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뭐 돈을 몇 푼 준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주로 인구에 관련된 부서가 처음으로 이제 복지 쪽으로 돼서 그냥 모든 정책이 아기 낳으면 돈 준다 이거예요. 네. 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돈 몇 푼이 없어가지고 애를 안 낳는 건 아니고 예전에는 그렇게도 없었는데 그렇게 많이 낳는데 근데 이제 정책 자체도 전 세계가 이걸 다 해봤거든요. 근데 이걸로 효과 본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네,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일시적인. 돼요?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많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아기를 가지면 축가금을 주잖아. 그게 50만 원 늘렸더니 산후조리원 가격이 딱 50만 원 올라버려요. 그런 식이 돼버리는 거야. 네, 그런 식이. 관련 업계의 인플레이션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냥 약간 상처난데 그냥 살짝 약 바르는 네.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사람은 효과가 없고 모르는 사람은 가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포기하게 만드는.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인플레이션을 또 자극하기도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이제 성장성을 더 많이 강구를 그렇죠. 해야 되고 거기서 키워 나가야 되고 미래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뭐 한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그걸로 딴 것도 아니고 차를 살 때 200~300만 원 주면 그건 효과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자녀는 이제 낳으면 이제 쭉 가야 평생 키워야 되는데 되는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못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진짜 전쟁통에 애 낳는 게 이해가 되네요. 왜냐면 전쟁을 하고 있지만 네. 이 전쟁은 언젠가 끝날 거고 나보다는 더 좋은 세상에서 살겠다라는 그리고 생각에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죽음을 많이 보니까 어떻게든 이제 생명을 많이 만들려는 그런 게 베이비 붐의 출발이었고. 결국 뭐 답은 없네요. 그 지금 와서 보면 그 부족 단위를 넘어가가지고 네. 뭐 홀로코스트나 뭐 이런 거를 제외하고 별일 없는데 이제 소멸되는 나라는 이제 한국이 최고인 거죠. 속도가 가장 빠른 그럼 거죠.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요거는 조금 색다른 질문입니다. 이게 어디 우리나라 교수님이었던 것 같은데, 자 저출산이
문제라고 보는 인식이 문제다. 네,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출산이 왜 문제냐는 거예요. 네. 인구가 자기가 낳기 싫어서 안 낳는데 결국은 이게 인구를 노동력으로 보는 이 기존의 관점 때문에 나라가 소멸한다고 보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이 윗세대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적인 장치들이 인구의 노동력 없이 개발되면 되지 않겠느냐. 그 뜻은 뭐냐면 앞으로 로봇하고 AI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젊은 세대의 그 노동력을 대신해 줄 수 있다면 그러면 굳이 저출산이 문제가 안 되지 않겠느냐. 네, 물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한국이 오히려 IT 강국이기 때문에 로봇이나 AI 정책을 더 활발하게 저출산 그런 우리가 열심히 으쌰으쌰 하는 것처럼 여기를 끌고 와가지고 AI 로봇을 가장 먼저 산업에 도입해가지고 잘하는 나라가 되면 사실 0.7, 0.6 뭐 저출산 이게 무슨 문제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때요? 저는 물론 이론적으로는 맞을 수 있는데 네. 저는 좀 반대의 의견을 좀 가지고 있는 게 네네. 뭐냐면 그 자체 그 기술력이 거기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10년, 20년, 30년의 그러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리가 국민들이나 이런 사회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그 과도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AI, 로봇 다 활성화되어 있고 모든 사무직이 뭐 AI나 챗 GPT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기까지의 여러 인구적인 변화나 아니면 생산 인구의 어떤 변화 속에서 그것을 그 부작용을 그대로 떠안아, 그러니까 급격한 부작용을 떠안아야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나라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좀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줄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건 괜찮지만 네. 이런 급격한 저출산율에서 급격한 변화 자체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기간이 된다라고 봐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물론 장기적으로 우리가 50년, 100년으로 봤을 때는 뭐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도 한데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마일드한 변화가 좀 더 우리나라에 좀 맞지 않을까. 너무 급격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후유증이 좀 있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네. 뭐 인구가 꼭 5천이 지켜져야 된다. 뭐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데는 1,000만 안 되는 인구로도 잘 사는 그렇죠. 국가가 있고 네덜란드도 뭐 국토도 작고 인구도 한 1,700만 되지만 뭐 나쁘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뭔가를 채워주려고 하면 기술이 채워주려고 한 그 속도를 지금 저출산인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을 수준으로 빠르고 그리고 그 기술도 사실은 고부가 가치나 이런 데서 뭔가를 할 수 있어야지. 우리나라가 지금 해야 될 것 필요한 노동력 중에서 AI나 로봇이 들어가서 할 만한 고부가 가치가 그렇게 많지도 많지 않아요. 않다. 예, 그러니까 뭐 식당 서빙 같은 것도 뭐 제한적인 것이고 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인구가 늘어나서 자연스럽게 공급량이 늘어나는 게 이제 가장 쉬운 베스트다. 방법인데 가장 쉬운 방법이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사회 구조가 이걸 전제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건강보험이든 국민연금이든 다 이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거죠. 인구가 뭐 인구는 숫자일 수도 있겠지만 그걸 전제로 했던 시스템이 붕괴되는 걸 어떻게 막아낼 방법이 현재는 쉽지 않기 때문에 즉 로봇과 AI 가지고 때우기에는 조금 쉽지 않다. 쉽지 않죠. 근데 요거를 제가 오늘 사실 좀 준비한 자료들 중에 하나긴 한데 네. 좀 연결해서 그냥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학계 출산율 자체가 0.72명이다. 0.72? 예를 들면 작년 기준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화면만 띄워주시면 우리나라가 가장 이 0.72, 전 세계 평균이 2.25라고 해요. 물론 지금 중국, 미국도 마찬가지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맞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0.72라는 자체가 도대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다가올 것이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 숫자에 대한 의미를 조금 계산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0명의 여성이 낳은 아이가 72명이라는 얘기겠죠. 결국에는 0.72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이게 2023년 기준이니까 그럼 72명의 아이가 이제 낳았어요. 네. 72명의 이제 새로운 아이가 탄생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 72명의 또 0.7이 아니라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로 나눠지잖아요. 반반씩. 그러면 여자아이는 36명이 되는 거겠죠. 만약에 우리가 반반씩 나온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네. 그리고 자연사나 아니면 사고사가 없을 경우에. 그리고 36명인데 이 36명에서 또 0.72를 곱하게 되면 25명이에요. 그러면 25명에서 또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아이를 나눴을 때는 12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20년, 30년 뒤에는 12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100명이 12명이 되어 있는 거니까 네. 이게 지금 뭐 물론 지금 인구로 봤을 때는 5,200만 명이 3,800만 명이네. 야,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고령화 인구가 다 들어가 있을 경우고 정말 생산 인구나 신생아들을 봤을 땐 100명에서 12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저희는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고 이건 벌써 엎질러진 물이에요, 사실상. 예, 그래서 이건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될 현실인데 네.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또 극복해 나가느냐 그게 이제 우리의 숙제겠죠, 결국에는. 중요하죠. 예.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부족한 생산 가능 인구를 어떻게 우리가 채워 나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싱가포르이 아마 가장 우리가 따라가는 하나의 롤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동남아시아를 많이 여행하신 분들이나 싱가포르 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상위권에 뭐 화교라는 그런 화교의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그 싱가포르 국적을 갖고 계시는 분 또는 외국인 이민자들도 상당히 많은데 저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AI나 챗 GPT나 이러한 어떤 산업적인 부분에서 대체는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서빙을 한다든지 간호한다든지 뭐 3D 업종을 한다든지 이런 네네. 부분은 외국인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어서 네. 결국에는 우리가 외국인을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미 벌써 지금 건설 현장에서는요 사실상 외국인들이 거의 한 9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육체적 노동이나 좀 힘든 직종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에서 사실 외국인 노동자가 이미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어떤 추세는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하나만 딱 답을 내릴 게 아니라 저출산이 뭐 2트랙, 3트랙 뭐 여러 가지로 가야 됩니다. AI 로봇 그쵸. 도입하고 뭐 그쵸. 출산 캠페인도 뭐 열심히 해가지고 뭐 나라에서 요즘 뭐 소개팅도 해주잖아요. 어제 있었어요. 서울시에서 하는 거였나? 누가 나한테 포스터를 보내왔더라고. 여기 나가라고. 솔로 대첩 같은 거. 명예관리한테? 솔로 대첩 같은 거 나라에서 뭐 사랑 찾아. 뭐 그 예전에도 그런 거 한 번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 여자분 2명 나와가지고 그 여자분 2명에 남자애들 뭐, 1000명 왔어요. 그 정도 그때도 한 1,900명 정도 왔던 것 그 같아요. 비둘기도 울었고 남자들도 예, 예, 울었다. 그래, 맞아. 500대 1이네요 경쟁률. 500대 1. 그 청약 경쟁률보다 높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막 나라에서 캠페인도 하고 로봇, AI 이런 산업도 들어오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민자도 받고 이렇게 2트랙, 3트랙으로 가야 겨우 뭔가 해결을 할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민도 하나의 대안으로 나오는데 지금 유럽을 보면 이민이 과연 또 유일한 답인가 하는 고민이 많거든요. 유럽에서 지금 백인이 후수 인종으로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넘어오는 이민자들이 대부분 이제 종교가 우리하고 좀 다르고 그러니까 종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도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오는 우리는 우리 한국 사회는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도 약간 마찰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 사실 우리가 단일 민족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뭐 그런 사실 그게 좋은 건 아니긴 하죠.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는 먼 얘기가 되지 않았나. 예, 곧 오지 않을까. 그만큼 이제 소셜 믹스에 대한 그 사회적 경험을 쌓을 기회가 우리한테는 별로 없었다라는 것인데 그게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나중에 되면 주류가 좀 바뀔 수도 있는 것인데 그에 대한 그런 그 사회적 마찰이라든지 정치적 영향 이런 것들을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죠. 안 할 수가 네. 없다. 네. 저한테 그 포스터 보내주신 분이 지금 요 런치 토크를 보고 계시네. 아, 그래서 어떻게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야, 결혼부터 하고 저출산 네가 토의를 하든지 뭘 하든지. 본인이 그래서 요거 아니, 설렘인 한강이래요. 설렘인 한강? 서울시가 커플 되면 1,000만 원 지급한다. 오? 솔로 대첩 개최. 11월 23일 아니, 서울시 그러면 미혼 남녀를 초대합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죠? 예? 커플이 된 둘이 건? 짜고 이게 500씩 애를 낳으면 주지 않을까요? 출산 축하금이 아니고 사김 축하금이면 한 100일만 사김 되는 겁니까?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에서 11월 23일에 한다고 하네요. 11월 설렘이. 23일? 한 달 뒤네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뭐 패널 자리겠지만 저희 형님하고 저는 결혼을 했고 애기도 있고 두 분께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오히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요즘에 느끼고 계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압박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결혼하실 예정이시잖아요, 사실 두 분 다. 해야죠 빨리. 집부터 사고요. 에이, 그거 옛날에는 집이 있어서 결혼했습니까? 그렇죠. 그 단칸방에서 시작하는 단칸방에서 거지. 사는 거예요. 네, 내 평에서 내 가족이 살았어 네. 예전에. 네.
네. 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오늘의 마무리 한마디씩 듣고 가볼까요, 돈쌤님? 사실 재밌죠. 예전에 아기를 좀 적게 낳자고 할 때도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했는데 지금 또 출산 장려도 이제 둘을 낳으면 다둥이가 됩니다. 예, 돌고 돌아가지고 둘만 낳자가 됐는데 그 하나 더 추가 생각나는 게 있어 추가를 드리면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은 부동산이고 부동산. 가장 낮은 산이 출산이다. 출산. 야, 부동산, 출산. 거의 뭐 한강 작가님급입니다. 정말. 야, 네. 한강님을 언제 아, 저거 한강은 예, 그냥 저 청계천이나 저 청계천. 중랑천 정도로 해주십시오. 한강급은 네. 안 되고 네. 청계천, 청계천. 아라뱃길 네, 요 네, 정도.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돌고 돌아 둘만 낳자. 박종훈 팀장님의 한마디는요? 저는 뭐 마지막에 뭐 이민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선대 많은 분들께서 우리 조상님들께서 정말 잘 갖고 닦은 이 대한민국을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누리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세상이 아마 조만간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예. 근데 요즘에 진짜 길거리만 가고 경기도 이렇게 외곽만 나가도 외국인들 엄청 많아요. 예, 맞아요. 외곽에 나가면 딱 두 개가 많아지잖아요. 타이어 뱅크가 많아지고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외국인들 많아지고. 와, 외국인들 알겠습니다. 자, 저출산이 뭐 뾰족한 해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으면서도 잘 안 먹히는 거겠죠. 그래서 뭐 여기 사는 우리들이 조금 더 고민하고 같이 좀 힘쓰고 이렇게 해서 좀 여러 가지 위기들을 타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면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MG 글로벌의 박종훈 팀장님이었고요. 경제 유튜버 돈쌤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